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 정말로 깊은 내용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국힘의 미래를 보면 대한민국 보수 정치가 보인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 나누겠는데요. 김용남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국힘 당대표 선거 8월 22일인데 하나마나 끝난 거 아닌가요? 그런 측면이 있죠. 네. 근데 뭐 항상 사회적인 현상은 이변이라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이에 특히 특검 수사 결과로 어떤 충격적인 게 밝혀진다든지 뭐 그래서 국힘 내부적으로 어떤 세력의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별일 없이 치러진다고 하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 별일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특검 수사를 통해서 혹시라도 김문수 후보가 1등이 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느냐는 의미입니까? 아니면 2등부터 뭐 3등, 4등, 5등까지 나와 있는 후보의 뭔가 변수가 생긴다라고 봐야 합니까? 기본적으로 지금은 김문수 후보에 대한 그 지지가 이른바 친윤 성격이 좀 있는 당원들이나 지지층으로부터 응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한 수사 결과로 기존에 윤석열을 그래도 옹호하던 사람들도 야 도저히 이거는 안 되겠다라는 네. 뭐 대규모 어떤 그 부패 스캔들 내지 뇌물 같은 게 밝혀진다든지 그래서 국힘에서조차 반윤 성향의 후보가 인기가 올라가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윤석열과의 절연을 당원들이 더 원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 상황이 만들어지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분위기라면 김문수 후보가 무난히 1등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걱정 사항이 와서 이제 바뀌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누구한테 표가 쏠릴 것이냐? 김문수 후보를 대적할 만한 상대 후보로는 지금 누구를 꼽을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후보 중에는 이른바 반윤 성향의 후보는 대표적으로 안철수 의원, 조경태 의원 두 사람을 들 수 있겠죠. 네. 근데 그 두 사람을 좀 비교하면 물론 선수는 조경태 의원은 벌써 6선이에요. 그렇지만 대중 인지도라는 측면 그리고 어떤 정치인에게 알게 모르게 정치적 체급이라는 게 좀 있잖아요. 국민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은 뭐 대통령급 아니면 뭐 당대표급 이렇게 생각되는 체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만약에 김문수 후보와 결선에서 붙는다고 할 때 안철수 의원이 결선에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굳이 따지면 이제 한 3등이 그러면 조경태 후보, 뭐 물론 뭐 장동혁, 주진우 후보도 있지만, 네. 자 이렇게 조경태 후보가 치고 올라와서 마지막에 1대1 승부를 하는 것으로는 좀 지금 상황으로서는 어렵지 않겠나라고 전망할 수 있는 거죠. 지금 같으면 결선 투표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당대표 결선 투표에는 김문수, 안철수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이제 거론되는 1등, 2등, 3등은 누구든지 간에 지금 특검에서는 좀 멀어져 있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실상 지금 판세는 김문수 후보 쪽으로 정리가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뭐 합리적인 것 같고요. 네. 뒤집어질 가능성은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전망해 주신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수적인 이야기지만 컷오프 된다 이렇게 5명이 하면 이제 4명으로 줄여야 되지 않습니까? 네. 컷오프는 그러면은 장동혁, 주진우 후보 중에서 누가 컷오프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이 맞추기 어려운데. 그래요? 5명 중에 누가 5등이냐? 예, 예. 주진우 의원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래도. 끝에 가면은 도토리 기적인데 근데 그것도 키를 굳이 우리가 예. 좀 이렇게 따져보면 주진우 의원이 이제 컷오프 될 가능성이 있다. 추가적으로 혹시 출마할 사람이 보입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글쎄요. 아직까지는 뭐 뚜렷하게 안 보입니다만 사실은 주진우 의원의 출마 선언과 관련해서 다른 시각에서 그러니까 어떤 당선이 목적인 출마라기보다는 본인이 그 이른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법률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800에 7070에 전화를 받았던 거, 그로 인해서 최상병 특검의 어떤
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과 관련해서 좀 갑작스럽게 출마 선언을 한 거 아니냐라는 네. 견해도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이유로 또 출마 선언을 하게 되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네.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까지가 후보 등록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좀 며칠 남았잖아요. 자, 이번 주 이제 수요일, 목요일까지 이제 후보 등록이 있으니까 일단 보기로 하고요.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이제 출마를 갑작스럽게 결정했다. 솔직하게 뭐 같은 당에서 계셨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좀 받아들여집니까? 이해는 됩니까? 주진우 의원이 예. 지금 초선 의원이에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된 지가 한 1년 2개월 남짓 정도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사실은 최고위원 출마도 못할 상황입니다. 적어도 최고위원도 좀 정당 생활 내지는 네. 의정활동 기간을 오래 한 사람들이 나오는 추세였는데 최고위원은 몸값이 점점 떨어지더니 이제는 뭐 초선 의원 아니라 원외 인사 한 번도 그 국회 경험을 못 쌓은 사람들도 나오고 뭐 당선된 사례도 있으니까 최고위원 출마는 몰라도 당대표 출마는 갸우뚱이죠. 사실은. 갸우뚱 정도이냐 아니면 정말로 좀 정신 좀 차려라. 이제 바깥에서 볼 때 이게 뭐냐 당대표 선거가 아무리 이렇게 희화화 된다 하더라도 무슨 1년 된 사람 물론 나올 수 있죠. 뭐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영선인데도 나왔지만 그런 특수한 상황과 비교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본인이 지금 그 뭐 제가 이제 한숨부터 좀 나오는데 그런데 이제 출마의 변이 좀 희한합니다. 윤석열 내란 세력과 이제 단절하고 윤석열 복귀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면 또 이건 뭐냐 이 사람은 윤석열이 정말로 말도 꼽게 하듯이 딱 해운대 갑을 지역구로 주고 그 지역구에 집도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지금 지역구 의원으로 활동하는데 내란 세력과 정리정돈을 하고 윤석열 복귀를 한다는 이 목소리를 우리 당에서 내서는 안 된다가 출마의 변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이 사람은. 그 본인의 그 출신이나 아니면 본인이 여태까지 행동해 온 거하고 출마 선언의 내용과는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좀? 상충이 아니고 정반대인데 그러니까. 그 어떻게 이걸 설명해서 대중이 또는 유권자나 국힘 지지자들이 받아들여야 하느냐라는 면에서 전략도 전술도 완전 실패다. 차라리 그 말을 하지 말든지 윤석열이 가장 아끼던 애제자 또는 새끼 같은 또는 가장 주목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죠. 그 중에 한 분명히. 명이죠. 그리고 부산 해운대하고 용인은 또 꽂을랬는데 안 됐고 경북 쪽에는 한 두 군데는 확실하게 출전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윤석열이 마음을 두고 챙겼던 사람 한 4명 정도였다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는 윤석열과 단절한다.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정의로운 마음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까? 자신의 관점이 전환됐나요? 그러니까 출마 선언만 잘라서 보면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만 그 여태까지의 행동이나 여태까지의 발언 내용을 이어서 보면 좀 생뚱맞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근데 그 선거 전략적으로는 저게 맞나라고 해도 잘 모르겠어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이번 당대표 출마 선언한 사람들 중에 이른바 반윤 쪽 표를 가져갈 사람은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안철수 의원하고 조경태 의원일 텐데 그러면 지금 내란과 관련해서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보기에 주진우 의원이 출마 선언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 중에 일부가 그러면 주진우 의원한테 표를 줄 거냐? 몇 네. 표나 가겠어요. 그- 그러니까 일종의 신분 세탁용 발언 아닌가 싶은데 그 정치를 잘 모른다는 느낌도 네, 솔직히 그렇죠. 들고 두 번째 이걸 하려면 주위에 조언을 좀 얻어서 어떤 그러면 메시지를 던져야 표를 한 표라도 더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려면 본인에 대한 정체성 규정 두 번째 지금 이 상황에 대한 인식 세 번째는 여기에서 유권자인 당원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설득 논리 개발 이런 게 전혀 학습적으로 안 돼 있다. 경험적으로도 매우 부족하다. 하는 것이 어설프다는 생각이 이제 들어서 말씀드리는 그래서 거예요. 처음부터 제가 5명 중에 아마 네. 5등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죠.
뭐 그러면 이제 특검을 피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어쨌든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당 대표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가 1등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위에 놓여 있다는 전제로 한동훈은 왜 타월을 던졌느냐. 지금 뭐 언론에 보도되는 이런저런 내용보다는 보수 정당 내부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왜 한동훈은 이 시점에 보수 재건을 위해서 그래도 한번 싸울 수 있을 텐데 타월을 던졌다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아니면 이해한다? 아니면 야 한동훈 이러면 안 되지라는 것까지 섞여 있는데 지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예. 어쨌든 한동훈 전 대표는 지금 이 상황에서 당대표 출마하더라도 일단 당선 가능성이 낮아요. 이기기 어렵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그 유리한 입장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인 것이 분명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대선을 치른 지 채 석 달도 안 되는 시점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는 대선을 통해서 이른바 보수 진영의 어떤 대표 주자 이미지가 아직은 남아 있는 시기입니다. 대선을 치르게 되면 특히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대선을 치른다는 것은 각 진영의 대표 주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게 시간이 좀 오래 지나면서 이미지가 희석될 수는 있습니다만 석 달은 그 이미지가 지워지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에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출마하더라도 당선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만에 하나 뭐 이변이 일어나서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한동훈 전 대표가 다시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일사불란하게 국민의힘을 지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른바 친윤 세력은 여전히 반한으로 남아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내년 6월 지방선거의 참패가 거의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참패라는 건 수도권 3곳,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에서 적어도 2곳 이상 아니면 3곳 모두를 지는 경우, 그리고 충청 남북도에서 대전까지 포함해서 다 지는 경우, 그리고 부울경 3곳 중에 2곳 이상을 지면 참패거든요. 그건 누가 뭐래도 참패이고 네. 당대표가 책임지고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8월 22일 날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1년도 못하고 10개월 만에 물러나는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비대위원장으로 작년 4월 총선 참패했죠. 그리고 바로 출마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는 됐습니다만 비상계엄 사태 이후에 탄핵소추 그 과정에서 바로 사퇴를 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여곡절 끝에 다시 당대표가 됐는데 지방선거 또 참패하고 물러나. 네. 그러면 한동훈 대표는 그냥 보수 진영의 패배 아이콘의 이미지가 굳어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 오히려 이번에는 쉬어가는 게 맞을 거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고, 이게 어떤 대의적인 측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보수 진영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도 내란에 반대하는 내란 세력과의 단호한 절연을 주장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돼야 한다라는 어떤 당위론적 차원에서 출마할 명분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 가능성이 낮고 당선이 되더라도 1년도 못하고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출마 안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자, 매우 현실적인 계산이 이제 있다고. 그래서 김문수가 무조건 될 거니까 가봐야 안 되는 것이고, 혹시라도 된다 하더라도 내년 총선 이제 참패다라는 것인데, 그것 말고 이게 지금 당이 도저히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이제 끝장났다, 이미 끝장났거나 아니면 끝장 직전이다라고 봤을 때 분당을 염두에 두고 아예 이렇게 전당대회하고 난 뒤에 영남당도 지금 아닌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TK 정당으로 TK당이죠. TK당으로 지금 전락해 버렸는데, 이 상황에서 분당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분당 가능성은 당장은 없을 것 네. 같고요. 만약 된다고 하면 다음 총선, 그러니까 2028년 총선을 앞두고는 분당이 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면
지금 분당을 만약 하게 되면 자 107명이 지금 있습니다. 20명 정도 나오면 이제 지금 그 뭡니까 이제 교섭단체가 되는데 그 정도 에너지가 있다 없다 뭐 이것도 좀 둘째치고 분당을 하게 되면 분당 나온 사람 이제 가난한 풍찬노숙의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있는 사람은 이제 당을 다 가지고 있을 거니까 그럼 분당도 이제 어렵다. 그럼 김문수 후보가 이제 당 대표가 되었다고 했을 때 앞으로 정당이 이제 어떻게 굴러갈 것이냐. 자, 당 대표 경북 영천 출신이에요. 원내대표가 경북 김천 출신이에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거 지금 이제 당이 어떻게 가느냐. 그럼 완전히 이제 TK 정당으로 전락할 텐데 네. 활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산, 울산, 경남에 국회의원들 그럼 내년 총선 지방선거 할 때 야 보장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문제가 나올 텐데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 정당 운영을 큰 방향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게 전국 정당 포기 진짜 해버립니까? 전국 정당화는 쉽지 않죠. 어렵죠. 네. 김문수 대표가 당대표가 되면 딱 갇혀버릴 가능성이 높죠. 네. 지지층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그렇고 더 좁아진 닫혀버린 상황이 될 텐데 저는 또 다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에서 대선을 이제 목전에 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가 했던 발언,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샀다가 손해만 보고 나왔다. 이게 허위사실 공표. 아직 네. 공소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그거에 관련해서 만약에 기소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선거법 재판이니까 1년 이내에 최종 판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1심 6개월 해야 되고. 예, 633으로 예, 진행을 633, 하면. 예. 근데 그게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확정이 되면 대략 425억 원 정도를 국고에 반납을 해야 예. 돼요. 당선 무효형이 확정이 되면. 그러면 그 여의도에 있는 국민의힘 당사를 팔아야 됩니다. 네. 팔아야 되고 지금 거기 은행권 채무가 얼마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각 시도당에 있는 일부 건물도 팔아야 될지 몰라요. 네. 여의도 그 사옥만 팔아가지고 해결이 안 될 수가 예, 있어요. 만약에 그게 그 가끔 정당이라는 건 큰 선거를 치르거나 이럴 때 당사를 담보로 제공하고 이제 대출을 받잖아요. 예. 쓰고 나서 이제 선거비 보전 받으면 다시 갚기는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워낙 사정이 혼란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그렇게 했는지 부채가 좀 남아 있는지 모르겠는데 은행권 부채가 없다고 하면 당사만 팔면 그 정도 금액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당사를 팔아서 보전받았던 선거비를 다시 국고에 반납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저는 분당이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킬 게 없어요. 별로. 남은 재산이 없으니까 그냥 각자 도생으로 그냥 헤어지자 이렇게 되는. 안 그래도 서로 꼴 보기 싫은데 이거 공통으로 지켜야 될 네가 나가 난 여기 지킬 거야 할 만한 게 없잖아요. 당사도 없어졌는데. 자,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것은 이제 증거가 명확하다라고 하는 전제로 보면 수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현재 검찰이 합니까? 경찰에서 합니까? 고소고발이 좀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거는 일단 고발이 돼 있는 상태일 텐데 특검에서 먼저 하지 않을까요? 특검에서 한다. 왜냐하면 특검에 좀 수사 내용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는 데다가 지금 그 발언의 시작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네. 근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특검 김건희 특검의 수사 내용에 들어가 있죠. 네. 삼부토건 주가 조작과 함께.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수사 결과와 연계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에서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김건희 특검이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애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예. 실제로 우리가 또 보는 것과 또 실제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 수사가 굉장히 난항에 빠졌다라는 소식도 들리긴 하더라고요. 김건희 특검은 출범할 때부터 사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검사가 40명 파견되는 특검이니까 과거 특검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건 아닌데 수사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저거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저 인원 갖고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예, 예. 좀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걱정이 점점 현실이 되고 있어요. 저거는 조금 다른 해결 방안을 구상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좀 이따 말씀 나누기로.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의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혐의를 수사하려면 지금 현재 특검이 하기가 어렵다고 보는 이제 전제하에 그럼 수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은 뭐 수사청, 기소청 구분된다, 중앙수사청 만들어진다, 아니면 특검에서 안 되니까 공수처에서 한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제대로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허위사실 유포인지 아닌지. 근데 특히 선거법 위반은 공소시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특검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특검에 누군가 수사 요청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든지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사실은 선거법 위반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공소시효예요. 네. 근데 다만 현직 대통령은 그 헌법의 불소추특권이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멈추는데 이게 퇴임하면 다시 진행되는 거죠. 사실은 금년 4월 4일에 헌재에서 파면 당했을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김건희 특검법 안에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는 거로 규정을 넣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예.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도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을 그 공소시효가 진행되지 않고 멈춘다는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특검이 수사하는 게 맞죠. 그러면 그 기한이 대체로 이렇게 끝나는 게 언제입니까? 아니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는 계속 멈춰 계속 있는 멈춰 거죠. 있기 때문에 특검에 수사하는 수밖에 없네. 예, 예. 특검에 수사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할 것 같습니다. 할 것 같다. 그럼 이것은 명확하게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고 법률가로서 보시는 거죠.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은 그 허위가 이미 맞잖아요. 예, 예. 사실은 그때 김건희 본인 명의의 계좌만 해도 13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고 또 최은순까지 합치면 대략 23억 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손해만 봤다. 이 얘기는 객관적 드러난 사실과는 어긋나죠. 근데 네. 다만 그 발언을 한 윤석열의 고의가 인정되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김건희로부터 돈 벌었다는 얘기를 듣거나 아니면 그런 내용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한 거냐 아니면 김건희에게 속았느냐.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남아있는 수사 사안은 그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지난 2022년 3월 대선 전에 그 증권 거래 내역을 제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식과 관련해서. 근데 그 내용만 보면 손해 본 게 맞아요. 근데 예.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거래 내역 전체가 아니고 일부였단 말이죠. 근데 마치 그게 다인 것처럼 제출했는데 딱 손해 본 것처럼 드러나도록 일부만 제출한 거로 봐서 알고 있었던 거 아닌가. 이게 네. 거래 내역을 전부 제출하면 결국에 이득을 봤다는 거를 네. 알았던 거 아니라 알았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은 충분히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만 수사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 공방은 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끝까지 부인하겠죠. 끝까지 부인하는 것이고 그러면 최종적으로 판사의 위치에 있다면 어떻게 판결합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3억 원 또는 뭐 13억 원을 이익을 봤는데 배우자는 나와서 아니다라고 이제 해서 허위 사실에 해당된다. 요거 지금 판사라면 어떻게 좀 냉정하게 봤을 때 객관적으로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모두 무죄가 되는 재판은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러니까 관련 제출되는 증거를 모두 보고 증거에 대한 판단을 해서 유무죄 결정을 하는 건데 제가 판사라면 앞서 말씀드린 증권 거래 내역의 일부만 제출한 것 등등을 포함해서 보면 충분히 고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유죄 선고를 할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경우에 판사는 네. 자, 이 사람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범죄 사실을 보면 그것과 야 이거 지금 이번에 선고하고 나면 430몇 원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자 어쨌든 제일 야당입니다. 이것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판사라면 일단 형량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형량이 확정됐을 때 국고 환수 금액이
크다라는 거는 큰 고려 사항은 될 수 없고요. 아, 그렇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고려돼야 할 상황은 이 거짓말이 당시 선거에 영향력이 큰 거짓말이었느냐, 아니면 이 거짓말이 있었던 없었던 선거 결과에 별로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안이었느냐가 제일 크게 그 고려를 해야 될 사안이거든요. 와, 그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런데 실제 선거에 영향 엄청 크게 그렇죠. 미쳤는데. 대선 전에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이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냐 안 했냐예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대선의 선거 결과가 당선자와 낙선자가 뭐 10% 이상 차이를 네. 나서, 그래서 그 거짓말이 없었더라도 당락에 크게 영향을 안 미쳤을 거라고 판단하면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그때 표차가 0.73%밖에 안 그렇죠. 났어요. 그러니까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의 공범이라는 게 확인이 됐다면, 아니면 그때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해서 김건희, 최은순 모녀가 23억 원 정도를 벌었다는 게 알려졌다면 당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겠느냐를 고려를 해서 형량을 정하는 게 판사의 몫입니다. 야, 정치평론가가 보면 그거는 100% 그것을 거짓말시켰기 때문에 당선됐다. 그렇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럼 무조건 당선 무효형이 나오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부속되는 것이 420몇 억이라는 것이니까 그렇죠. 오히려 이거는 고려사항에서는 뒤로 밀려 있다는 거죠. 그거는 그걸 결정한 거에 부수적인 효과인 것이고. 예. 자,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가 나왔어요. 현실적으로 정치 탄압이라고 얘기할까요? 아니,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 주장은 하겠죠. 주장을 하느냐, 첫 번째, 두 번째 그게 먹히느냐, 예. 이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주장은 하겠죠. 네. 근데 먹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먹히진 않다는 것은 당원들 사이에도 이거 완전히 정치 탄압이니까 우리가 똘똘 뭉쳐서 싸우자라고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뭐 소수는 그런 사람도 예. 있겠죠. 하지만 대다수가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러면 기소가 된다면 언제쯤 기소될 것 같습니다. 특검이 이제 연말까지 이렇게 갈 텐데. 특검의 활동 시한이 대략 11월 말까지니까 글쎄 이제 그거는 특검이 결정을 해야 되겠죠. 예. 기소를 나눠서 여러 차례 기소를 할 거냐, 아니면 한 번에 묶어서 기소를 할 거냐가 제일 중요할 거고, 만약에 나눠서 기소한다 그러면 뭐 한 8, 9월에도 기소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이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해서 뭐 증거 수집을 더 할 게 없지 않습니까? 다 나와 있는 발언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본인이 발언했던 자료의 근거가 있으니 그걸 토막내서 좋은 것만 뽑았었느냐, 아니면 전체 풀 버전을 왜 안 썼느냐, 또 못 썼다면 어떤 이유가 있는, 이런 것들은 이제 수사의 문제가 아니고, 수사의 이제 어려움의 문제가 아니고 난이도가 아닌 결국에는 의제의 문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객관적 사실은 이미 확인됐고, 예. 돈을 손해만 본 게 아니고 돈을 벌었다는 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당시 발언을 한 윤석열 후보의 고의 여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수사가 양이 많은 건 전혀 네. 아닙니다. 자, 지금부터 김문수 후보가 당 대표가 되었을 때 이제 국힘이 어떻게 갈 것인지 좀 이렇게 좀 조각조각 이렇게 나눠서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극우 극단 세력과 손을 잡고 네. 윤석열도 풀어줘야 되고, 어느 시점에 우리가 정권 잡으면 3회 복권시키자라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니면 김문수도 당 대표가 되었고 대선 후보까지 했으니까 당을 완전히 체제 정비를 해서 좀 개혁 노선으로 가보자, 이럴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정광훈이라는 사람과 절연을 못할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네, 그 후자의 가능성은 없다. 없어 보입니다. 정광훈- 일단 정광훈과 절연이 되겠어요? 예, 그동안도 몇 차례 질문도 받고 했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잖아요. 예. 그러면 당을 어떻게 끌고 간다는 겁니까? 그 수권 능력을 가지는 게 정당에서 제일 중요한데, 네. 그럼 정권 못 잡는 거 본인이 일단 알 거 아니에요. 정치를 뭐 몇 년 한 분입니까? 그런데도 정강훈과 못 끊기 때문에 이걸 일종의 종교 집단화 시킨다. 특정 지역에 아예 그 유권자들만 쳐다보고 정말로 작고 그리고 아주 특이한 이념 정당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그래서 나름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 일단
TK 지역의 그 지지를 공고히 하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지는 김문수 당시 당대표가 잘해서 득점을 한다기보단 집권 세력의 그 실수로 인해서 네. 상대방이 실점을 하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반사이익. 그러니까 네. 지역적으로는 TK로 아예 이제 좁혀지고 정치적으로 반사이익이 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 그러면 더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이재명 정부가 국힘이 반사이익을 가져갈 만큼 뭔가 위기가 올 것 같습니까? 직감적으로 일단 내년 지방선거까지. 외부적인 요인밖에 없죠. 예. 내부적으로는 뭐 윤석열처럼 그런 식으로 할 리는 만무한 것이고 네. 지금까지 대선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이 보이는 행보로 봐서는 실점을 할 스타일은 전혀 아니거든요. 득점을 하면 득점을 했지. 근데 다만 외부 요인, 예를 들어서 지금 난항이 예상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라든지 아니면 외부적인 경제 환경의 변화 때문에 또는 부동산, 주택 가격 이게 이제 대출 규제로 급한 불은 꺼놨습니다만 이걸 계속 지속하느냐 아니면 이거로 충분하느냐 뭐 이런 논란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계속 끌고 갈 수 있느냐도 저는 조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본인의 의지 내지는 능력 외부적인 요인으로 충격이 올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대부분 적어도 과반수의 국민이 이재명 정부에 실망해서 국민의힘을 대안 세력으로 인정할 거냐? 저는 그 가능성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봅니다. 자,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있지만 실제 이제 전망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대통령이 외부적 환경 때문에 뭔가 국가적 위기가 오고 국민의 신뢰를 잃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고 실제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 거의 없다. 외부 상황이 왔다고 하더라도 예를 한미 간의 동상 외교가 파탄날 상황이 온다. 이렇게 좀 보기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관세 협상이 어려울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8월 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높은 관세율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중요하게 보시는 거는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네.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란 사람이 워낙 괴팍해서 내지는 말이 안 통하는 스타일이라 아니면 저러다가 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많이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가 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거로 인해서 정말 국민들이 실망하는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결과가 다소 안 좋더라도 그로 인해서 조금 경제에 충격이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망을 하는 거는 주로 과정에 문제가 많았을 때 정말 열심히 안 한다 내지는 자기 멋대로 한다라는 모습이 비춰질 때 국민들이 실망하실 텐데 그럴 일은 없을 거로 보입니다. 오히려 저는 전망하기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패키지들이 성공적으로 끝이 나서 한미 관계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한중 관계도 진전되고 남북 관계는 급진전 상황이 와서 뭔가 외부에서 한국 경제 전체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모멘텀 그런 동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80% 찍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흔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다. 뭐 요 정도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국힘이 김문수 후보가 대표가 되는 순간 자멸의 길로 갈 가능성이 높고 회생이라는 것은 민주당 쪽에서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면 이제 사실상 끝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특검에서 지금 선거비용 보전과 관련된 것도 기소를 해서 아예 허위사실 유포를 이제 정리를 해버리면 기반도 없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정당해산 청구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상황이면 사실상 지방선거 전에 국힘이 존재를
결국 상실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가정할 수 있습니까? 자 그때 국민들이 어떻게 이제 반응할까요? 야 국힘을 정당을 없앨 정도까지 가는 거는 심한 거 아니냐? 이러면 게임이 제대로 규칙이 작동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까지 좀 여쭤보면 어떻습니까? 일단 선거법 위반은 확정까지는 기소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는 지금 1년이 채 안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직 기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 때문에 뭐 국힘이 지방선거 전에 소멸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가능성이 있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하고 그 결과는 뭐 그렇게 만약에 낸다고 하면 6개월 1년씩 걸리지는 않겠죠. 예, 예. 그 가능성은 남아 있고 저는 그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우선돼야 되겠죠. 솔직히 말씀을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차라리 국힘이 이 정도면 그냥 망하고 새로운 보수정당이 태어나는 게 낫습니까? 그나마 국힘이 역사와 전통이 있으니 뭔가 내부 좀 혁신의 과정을 거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게 낫습니까? 정치 발전의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제 생각으로는 국민의힘은 윤석열이 들어오면서 완전히 망했어요. 예, 예. 썩어도 너무 썩었어요. 저걸 어떻게 되살리기가 차라리 새로 만드는 게 훨씬 예. 난이도가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정당 내지는 틀을 유지하면서 여기서 어떻게 바꿔보자? 아니 어떻게 바꿔요? 사람이 안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2년 8개월 이상 남았는데 그 사람들이 바뀌나요 스스로? 사람이 어떻게 쉽게 변해요? 자, 그 사람 자체를 교체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 출발시킬 수 있는 그러면은 역량이 있는 자원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거 그냥 차라리 뭐 무너지고 새로운 정당 만들자라고 이제 하면 무너져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하고 네. 그때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이렇게 주도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나오니 그런 정도 주체 역량이 있는 정치인들이 존재하느냐고요, 국힘에. 쉽지는 않겠지만 지금 국힘 외부적으로 누군가 깃발을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외부에서 차라리 너희들 망했으니까 이쪽으로 하자. 그러면 개혁신당 이것도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신당 힘들죠. 그 제3의 정당을 주도하는 사람 이쪽에 이제 자원을 끌고 나가야 하는데 이제 그것도 쉽지 않아 보여서 그렇죠. 제가 이제 이 그렇긴 복잡한 하죠.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렇게 가면 그러면 국힘이 아예 파트너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당, 야당이 존재하면 설사 그 야당이 50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파트너십을 가지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국힘이 민주당, 집권 여당과 협치를 할 만한 정도의 체급이 되는 정당이냐, 내용면에서 협치의 결과를 만들 수는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드리면 너무나도 지금 이제 정당의 지지율 차이도 많이 나지만 역량의 차이도 예, 너무 심하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국힘을 어떻게 그러면은 인정하고 함께 갈 것이냐, 배제가 나으냐, 그래도 손잡고 뭔가 해보자 이런 고민이 현실적으로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8월 2일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선출되는 분이 생각을 갖고 있겠죠. 예. 뭔가. 근데 협치의 대상으로 하기에는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운 게 맞아 보입니다. 예. 저 그렇게 갔을 때 그러면은 자 박찬대 후보가 만약에 당 대표가 되었다.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되었다. 정청래 후보가 당 대표가 되었다. 박찬대 후보가 당 대표가 되었다라는 거를 전제로 이제 국힘하고 어떻게 관계 설정을 할 거냐. 차라리 독주하자. 데리고 가는 것은 오히려 국가적 낭비고 시간이 낭비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내란과 관련된 일련의 법안도 빨리 추진하고 자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 힘으로 밀고 가서 국가를 개혁하고 개조해버리자라고 하는 것과 그래도 인내심을 가지고 국힘이 야당이니까 손을 잡고 뭔가 설득을 해보고 가자. 그러나 시간은 좀 더 걸린다. 비효율적이다.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민주당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느냐. 저는 민주당 내에 토론과 경쟁이 활성화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누구 한 사람이 방향을 정해서 그냥 뭐 아까 약간 독주라는 단어가 나와서 그렇습니다만 밀고 가는 건 좋은데 그 이전에
민주당 내에도 사실은 여러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 수렴 과정을 잘 거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 안에서 합리적인 토론을 이루고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런 질문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힘이 지금 존재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차라리 여기서 망해버리는 게 낫다. 보수정당 새롭게 태어나려면. 그럼 그 전제로 봤을 때 민주당은 이 국힘을 형식적 파트너로는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국회에. 그렇죠. 내용적으로 국가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정당의 기능의 면에서 무시하고 우리끼리 가는 것이 낫는. 왜냐하면 다수이라는 이제 원칙도 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민주당 당 대표로 선출되는 사람은 국힘에 대한 관계 설정, 뭐 부분적으로는 협치할 거 협치하고 원칙은 원칙대로 지키겠습니다라고 원론적으로 이야기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국힘이 변하지 않는 이상은 차라리 배제시키는 방법이 정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근데 개별 사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대선 전에 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켰단 말이죠. 근데 한덕수 당시 권한대행이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다시 재의결 절차를 밟을 때 물론 이제 무기명 투표였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힘에서 적어도 4표 이상의 이른바 국힘 입장에서는 반란표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힘의 107명의 의원들 중에도 지금의 자기 당의 상황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다 똑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개별 사안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협조 내지는 그 사람들을 끌고 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지금 저 상태로는 계속은 못 간다. 올해는 못 간다고 네. 할 때 차라리 건전한 제3의 세력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국힘 내에서 그나마 올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좀 협조를 하면서 도와준다든지 그 사람들이 용기를 낼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도 뭐 김상우 의원처럼 민주당으로 건너오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이제 국힘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누가 되느냐보다 국힘이라는 정당이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의 문제로 좀 좁혀놓고 보면 자, 내년 지방선거에 기초자치단체장 228명, 광역단체장 17명 선거하면 느낌상 어떻습니까? 대구 경북 제외하고는 네. 불경에서도 하프앤하프 정도까지도 갈지 모른다. 그럼 충분히 예. 그러면 수도권 다 뺏기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아무래도 이제 도농복합 지역에서는 국힘 후보가 되는 수도 있지만 그러면 전국적으로 보면 한 70% 80%가 아예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당이 사실상 소멸하고 힘이 더 없을 건데 조금 전에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도 2년 8개월 동안 죽을 수가 없어요. 백석이 서고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수가 없는데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고민들이 들어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당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한덕수에서 자 김문수로 후보 교체한 것이 당헌 당규에도 없고 이게 불법이다라고 해버렸어요. 정당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후보 자체를 하는 것이 불법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런 당무위의 결정 불법 행위라고 규정한 것이 추인이 돼야 됩니까? 아니면 성인이 돼야 됩니까? 어떤 절차가 있어야 이게 확정이 되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결론을 낸 것은 그래서 당시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이양수 사무총장에 대해서 당원권 정지 3년의 징계를 해야 된다고 결론을 내린 곳은 당무감사위원회입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그래서 당무감사위원회에서 당윤리위원회에다가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윤리위원회에서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당무감사위의 의견은 적어도 당원권 정지 3년이다. 이 사람들은. 근데 윤리위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되고 거기서 결론을 내린다고 해서 끝이 아니고 이게 결국엔 비대위에서 최종적으로 그 추인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과연 될까요?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송원석 비대위원장의 의지가 제일 중요한 거죠. 비대위원 개인은 뭐 각자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송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야, 이 정도를 저는 가지고 지금 당무감사위 결론이 유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예. 뭐 원팀이다 우리 뭐 똘똘 뭉치자 뭐 이런 방식으로 그냥 유야무야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 보시는 거죠. 어쨌든 그것은 이제 일단 파열음의 하나로서 당무위원회에서는 지난번 후보 교체가 당헌 당규도 없고 불법 행위였다라고 이제 규정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당에서 지금 윤석열 체포 과정에서 저지했던 국힘 의원 45명을 아예 제명해야 한다라고 이제 이걸 지금 이제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3분의 2가 동의를 하면 이 사람들은 실제 제명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300명 중에서 200명이 동의하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국힘에서 일부 이탈해서 동조할 가능성이 있다 없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현실적으로는 그거보다는 차라리 가능성이라든지 속도 면에서는 헌재에서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박찬대 지금 이제 후보가 내세웠던 것은 약간 이제 지금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런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 현실적으로는 조금 헌재 결정을 내리는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정부에서 이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효과가 없거나 그냥 선언적 의미가 있다, 이 정도 보시는 겁니까? 아니 위헌정당 해산도 결국에는 법무부 장관의 청구가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니까 뭐 그 청구까지 가기 위한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럼 실제 이재명 정부에서 정성호 장관이 앞장서서 위헌정당 해산 청구 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느낌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기에는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정당이 어떤 식으로 내부에서 뭐 경론을 벌이면서 여야 간에 뭔가 이제 싸움을 하는 것은 또 이해가 될 만한데 어떻습니까? 검토는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심각하게 일단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국힘이 보여줬던 자세, 그리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도 결론을 내렸잖아요. 이른바 김문수 후보에서 한덕수 후보로 새벽에 교체하려고 했던 시도는 당헌 당규에 근거도 없고 불법한 거라고 본인들도 결론을 내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때 정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되는 건데, 내란에 동조하거나 옹호했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그냥 아무 근거 없이 불법적으로 교체하려고 했다? 그러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는 정당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적어도 심각하게 검토는 시키지 않을까요? 자,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위치에 김용남 의원께서 있다면 위헌정당 해산 청구 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법무부 장관이라면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이제 보수로 출발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실제로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의 뜻을 묻고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란이 일어나지 않는 예방 효과도 있고, 내란을 일으킨 정당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데, 이 정당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억이다, 2,000억이다.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정당을 죽일 수 있느냐,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스스로 자정하지 않아요. 스스로 개혁과 혁신을 하지 않아요. 특정 지역으로 몰려가서 아예 정말로 그 유권자들을 신앙심에 의존해서, 신앙심, 여전히 빨갱이니 전체주의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극소수 또 종교단체가 뛰어드는 이 정당을 존속시킬 가치가 우리 사회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저는 근본적으로 좀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저는 이른바 보수 정당에 더 오래 몸을 담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저는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비상계엄이나 국민의힘의 행태에 대해서 더 분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보수는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 유지에 더 애착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네. 기존의 질서 유지가 더 중요하다. 물론 기본을 유지하는 가운데 혁신도 깨야 되겠습니다만, 그 어떤 단단한 기반을 중시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내란은 기본적으로 그 송두리째 그 기반을 깨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선 후보 교체 시도는 보수적인 사람이 보기에 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어떤 규정이나 당원 당규에 근거해서 이런 행동을 벌일 수 있느냐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약에 어떤 청구권자가 된다고 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위헌정당 해산 청구를 할 경우에 정책 부담이 있다. 지지율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역풍이 올 수도 있다. 라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위헌정당 해산 청구는 해야 한다라고 이제 보십니까? 저는 그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예. 그 직후가 가장 적절한 시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 특검뿐만 아니라 김건희 특검과 최상병 특검의 수사 결과가 나오면 지난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불법적이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염두에 두지 않은 정부였느냐. 네. 그리고 그에 동조한 국민의 힘이 더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에 동조했다든지 뭐 후보 바꿔치기를 했다든지 그러고 나서 지금도 윤석열 옹호를 주장하는 사람을 뭐 당내 세력으로 끌어들이려고 한다는 거 플러스 특검의 수사 결과를 사유로 해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결론은 어떻게 낼 것 같습니까? 그거야 뭐 아니, 그것도 재판관들이 알아서 네. 하실 건데 보수적인 성향의 헌법재판관들이라면 더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위헌정당 해산 청구와 관련된 것들을 정치적 이해관계 여부를 떠나서 예. 헌정을 수호하기 위해서 이재명 정부는 국민들 앞에서 정책 책임을 다 지겠다. 법적 책임을 다 지겠다라고 저는 진행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질문은 처음 드리는 것일 수도 있는데 특검이 지금 해야 할 수사가 너무 많은데 예. 국회에서 좀 시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냐. 이거 대충 하다가 나중에 수사청, 기소청, 뭐 중앙수사청, 뭐 수사본부, 뭐 국수본, 그다음에 공수처 갈갈이 찢겨져서 이게 수사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처음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냐. 이게 특검 수사기간 연장하는 거는 이거는 실제 불가능합니까? 아니면 국회에서 마음먹으면 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특별검사는 법률에 의해서 그 만들어지는 조직이고 권한이나 활동 기한이 법률로 정해지는 것이죠.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연장도 가능합니다. 네. 조직 확대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금 있는 특히 김건희 특검. 다른 특검은 150일, 120일 내에 끝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네. 내란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은. 예. 근데 김건희 특검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네. 못 끝내요, 이거. 예. 너무 많아서. 그러면 지금 있는 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한을 법률로서 연장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고 두 번째 방법은 지금 있는 김건희 특검의 활동 기한 150일이 끝나갈 즈음에 새로운 특검 법안을 통과시켜서 제가 보기엔 이거 검사 40명 갖고 이 수사 못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예 새로운 시즌 2로 보다 확대한 예를 들어서 그 시점 정도 되면 내란 특검하고 최상병 특검은 수사가 종료됐을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내란 특검 60명, 최상병 특검 20명, 합치면 80명인데 80명 다는 아니더라도 그중에 뭐 절반 정도라도 더 추가가 되는 지금 김건희 특검 40명에 적어도 한 40명 정도는 더 확대를 해서 시작하는 한 검사 80명 정도 규모의 시즌 2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도 방법이겠죠. 어쨌든 특검 수사가 연장돼야 된다는 거는 네. 이제 지금 김영남 의원도 일치하는 것 같고요. 지금 진행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오늘 깊이 있게 논의해봐야 하는데 이렇게 추적하고 공유하면서 여러분 함께 대한민국이 새롭게
일어나서 정상국가가 되는 이런 부분에 더 많은 관심 진심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용남 의원과 함께 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방불패라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용방불패 유튜브 채널. 네. 김용남 용방불패. 오늘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를 격려하기 위해서 용방불패 오늘 구독 좀 해주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강하게 부탁드릴 때는 자주 모셔서 좋은 이야기 들어야 하는데 제가 그래도 김용남 의원께 고마움을 표시하는 것은 김용남 TV 구독 많이 해드리는 거다라고 이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냉감 친구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요. 와,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공동구매 특가로 국내에서 직접 제조한 이불, 패드, 베개피, 슈퍼 싱글 사이즈인데 한 사람이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건데 택배 포함해서 66,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저희들 댓글창과 더보기란 그리고 태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퍼스트랩 선세럼 50ml 짜리를 1+1 구성인데 이것도 가격이 아주 좋습니다. 피부 미백, 주름 개선 효과까지 있는데요. 22,900원 이것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픽스몰에 들어오시면 와, 볼 것 좀 많다. 가격이 아주 안성맞춤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그리고 광화문살롱 쿠키도 여러분들 요즘 인기 있는 상품이니까 한번 와서 주문해서 드셔보시면 역시 좀 다르게 쇼핑몰 운영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무엇보다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갖고 있는 좋은 아이디어, 스픽스가 150만 구독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함께하면 참 좋겠다는 또 이런저런 공익적 사업 제안 하시면 언제라도 받을 준비하면서 연구하겠습니다. 스튜디오도 요즘 2개로 확장해서 단정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연 필요하시거나 이런 부분 있으면 이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꼭 전달돼야 할 만한 중요한 사안이다 이러면 어떤 분이든 좋습니다. 제안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 번호는 이미 공지가 돼 있는데요. 010-8596-0073이라는 제 공용폰을 아예 공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스픽스를 더 키워보자, 더 우리 사회를 이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남은 주말 행복하게 잘 보내시라고 인사드리면서 방송 모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